우리 광도 스님 오르셨는데 지금 우리 그 동국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건강대 교수로 계시는데 참 보면 내가 대단한 스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입산해가 이제까지 허리를 땅에 안 대시고 그래요. 예. 이 교수들은 이 공부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전달하는 거하고 수행해서 전달하는 거하고 그게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 광도 스님은 옛날 동국대에서 영어로 내 강의를 했어. 저 외국에도 5개국어를 하잖아요. 예. 원장님 모시고 나가면은 계속 그 나가시면 항상 통역도 그러 하고 하신데 저 후배지만은 참 대단한 스님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건강하시죠? 오늘 무엇보다 학장 스님을 모시고 졸업식 또 수료식 그리고 입학식을 하시게 된 데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오늘 그 중요한 법문 한 말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뜨고 있죠. 세상은 좀 어지럽고 또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상월각대 조사님께서 이 지구 모양은 소와 같다고 하셨어요. 소. 그래서 이 문명이 일어나는 것이 소가 일어나는 형국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중국은 이제 소로 치면은 심장,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가 일어나려면은 심장이 먼저 박동을 하고 그래서 혈액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가 먼저 일어나고 앞다리를 뻗고 그리고 뒷다리 힘에 의해서 뒷다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죠? 소 머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가 머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슴에 해당하고 이 앞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럽이고요, 영국을 위시한 유럽이고, 그리고 이제 뒷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국, 캐나다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생각해보니 여기 강원도네. 질문하면은 대답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충청도. 이제 충청도 주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충청도보다 더한 데가 강원도 같아. 대답 잘 하세요? 그 소 머리에 해당하는 데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명이 일어난 게 중국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이 유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는 한국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는 한국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은 중국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중국이 원나라 때 확 일어났어요. 중국 원나라는 이제 몽골이 세운 나라죠. 이 원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원나라가 한 게 뭐냐면은
도로를 정비했어요. 역참제도라는 건 이제 중국하고 저 유럽을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역을 만들어서 말을 타고 가서 이제 또 말을 갈아타고 저 유럽까지 소통할 수 있는 동서의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런 일을 몽골이 한 거예요. 원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확 일어나고 정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산업혁명을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중국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유럽이 뜨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을 하고 이제 서부 개척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개척을 하죠. 캐나다도 개척을 하고 뭐 호주도 이런 데도 이제 점령을 하면서 또 뒷다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뒷다리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이 중국이 이 원나라 때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그 중국을 꺾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이제 1800년대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식민지화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재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언제 이렇게 확 일어나느냐 하면은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전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잡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게 이제 세상은 흘러왔던 것이에요. 이게 돌이켜 보면은 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이제 화살을 썼어요. 화살을 쓰고, 그리고 영국이 중국을 침략할 때는 이제 식민지화할 때는 뭘 썼느냐면은 대포를 썼어요. 대포를.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해 갈 때는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를 쓴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중국은 이제 말을 타고 소통을 한 거예요. 말을 타고 이제 소가 심장이 움직이면서 혈액이 순환하는 거죠. 혈액이. 그런데 영국은 기계를 만들었어요. 엔진을 만든 거예요. 엔진을.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제 기차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확 일어난 거예요. 더 힘이 세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제 한국이 뜨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다리가 일어날 때, 유럽이 일어날 때는 보면은 유럽은 뭘 많이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런 미싱 아세요? 미싱? 미싱이라는 게 그 사람 손을 대신하는 거예요. 손. 바느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 손을 대신해서 기계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미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뭐 핵무기라든가 또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요즘 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머리와 관계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와 관계되는 게 뭐냐 하면은 스마트예요. 스마트.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제 원래 처음 만든 것은 애플이죠. 애플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 스마트폰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삼성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자, 차도 요즘 우리나라 차가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도 잘 만들고 스마트 카를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카. 이 스마트 카는 뭐냐면은 그냥 차가 아니라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거야. 저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분 차를 타고 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냥 엑셀레이터만 밟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주행을 할 때 차를 켜놓으면은 차가 알아서 앞차하고의 거리도 맞춰주고 그냥 뭐 회전도 알아서 하고 속도 조절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 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차였는데 이 차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은 스마트 기능을 넣은 거예요. 스마트는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차 안에 머리 역할을 하는 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잘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민간인들도 요즘 많이 폭격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군사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만 폭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이제 조준이 잘 안 돼가지고 민간 지역에도 미사일을 터뜨리고 요즘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는 스마트 기능을 장착을 해서 이게 이제 큰 미사일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이게 목표물을 가서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스마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마트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러한 무기를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로 치면은 머리에 해당하니까. 제 말씀 좀 이해하세요? 네. 세계가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유럽이 일어날 때는 이제 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고, 미국이 일어날 때는 다리 역할을, 힘을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뭐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기능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언제 이렇게 처음 느꼈느냐 하면은 밥을 하는데 밥통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해. 밥통이 말을 해. 밥 다 됐습니다. 이런 거. 세탁기도 말을 하는 거예요. 세탁기도. 스마트 기능이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머리를 써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머리 기능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개발을 하고 그러한 게 이제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제 88년도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88년도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은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이제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25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도사님께서는 앞으로는 달나라도 마실 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마실 가듯이. 옆집에 마실 가듯이 달나라도 가서 이제 저녁 밥 먹고 달나라에 가서 이제 차 한잔 하고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문명을 앞으로 누가 만들어 갈까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 여기 춘천에 춘천 출신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이런 BTS 아세요? BTS가 누구예요? 방탄소년단이죠. 이 사람들은 뭐 냈다 하면은 1억은 기본이야. 1억은.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세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어나서 이 머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소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머리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소가 반드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앞을 보아야만 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눈을 뜨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눈을 뜬다. 우리 여기 이제 기차역에서 내려서 오다 보니까는 그 영화 촬영소가 있는데 영화 촬영소 이름이 봄내더라고요. 봄내. 왜 봄내죠? 춘천이니까. 봄춘자의 내천, 그 봄내야. 왜 봄이죠? 왜 봄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니까 봄이에요. 처음 하셨어요? 그래 이 땅에서 싹이 올라오죠. 참 지난 토요일은 경칩이었어요. 경칩이 뭐죠? 개구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봄이죠, 봄. 이 싹도 땅 위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는 거야. 봄이죠. 그래 봄이잖아요. 우리 춘천이 봄이라는 거죠. 소가 눈을 떠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할 때 머리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할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눈뜬 자가 있는 거예요. 눈뜬 자가. 눈을 뜬 자가 앞을 보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험하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눈을 뜨게 하는 종교예요. 눈을 뜨게. 눈을 뜨게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라는 이 말 자체가 붓다의 가르침이거든요. 붓다라는 말이 보리에서 나온 거예요. 보리를 이룬 자, 깨달음을 이룬 자의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은 보리라는 것은 밝음을 의미해요. 밝음. 또는 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본다는. 깜깜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져. 뭐가 밝아졌을까요? 뭐가 밝아졌어요? 마음이 밝아졌어요?
물론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실제로는 뭐가 밝아지느냐 하면 진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는데 눈을 뜨는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 눈으로 보는 것을 육안이라고 하죠. 천신들의 눈이 천안이에요. 인간 능력의 1000배예요. 1000배. 그리고 성문과 영각이 뜨는 눈을 해안이라고 그래요. 해안. 보살이 뜨는 눈을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뜨신 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불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이런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뜬 자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가 머리 역할을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안에서도 눈을 뜬 자가 결국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눈 뜬 자가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수행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네.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이름이 뭐죠? 구인사입니다. 구인사. 누가 지으셨나요? 대조사님께서 건질구 어지린 절사자에서 구인사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한 해는 왜 대조사님께서 구인사라는 명칭을 쓰셨을까? 이제 화두를 꺼내 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누구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또 대조사님께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전에도 없고 책에도 없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앉아서 연구해야 돼요. 앉아서 연구해야죠. 앉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건질 구자 어질 인자입니다. 구인사는 이 건진다는 말은 불구덩이에서 꺼내는 것도 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도 건지는 거예요. 생로병사 고통에 있는 중생을 끌어올려서 불생불멸의 안락의 세계로 가게 하는 것도 건질 구자예요. 건질 구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이제 뭐 한참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건 이제 놔두고 이 어지린 자를 왜 쓰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지린 자를.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어진 사람을 구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구인사에 다닌 신도님들이 다 어진 사람들인가? 여러분 다 어질세요? 어진 사람만 구제한다고 하면 구제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 근데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이야. 억조나 되는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 어질인 자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어질은 자, 어질다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내가 법화경을 찾아보니까 어질인 자가 많이 나와. 거기 찾아보니까 어질인 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무진의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인자 그래요. 인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게 어질인 자예요.
근데 어지린자가 대우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지린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그 두 가지 뜻이 뭐냐면은 꼭 강의하는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친근하다는 의미예요. 친근. 어지린자는 친근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씨앗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한자 자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뜻이 너무 많아. 어지린자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가장 거기서 중요한 뜻이 뭐였느냐 하면은 친근하다는 것과 과핵, 씨앗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였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어지린자가 왜 친근하다는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어지린자의 어원이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의 두 이자예요.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데 왜 가까이 지내느냐? 두 사람이 서로 어진 거야. 서로 베푸는 거야. 베푸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은 가깝게 지내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은 언젠간 깨져. 언젠가 깨지는 게 아니라 꼭 금방 싸우고 깨져. 가깝게 지낼 수가 없어. 한 사람은 어질고 한 사람은 욕심 많으면 조금은 가겠지. 오래 못 가. 두 사람 다 어질게 지내야, 서로 베풀어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근하다는 말은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친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시집간 딸이 자기 옛날 집에 갈 때 어디 간다 그래요? 친정에 간다 그러잖아요. 친정. 이제 부모를 이제 친모, 친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깝잖아요. 일촌이잖아요. 일촌. 그래서 이 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지린자는 그 친하다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이 친자가 부처님과 제자의 사이가 친이에요. 친. 부처님과 제자, 부모와 자식.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구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인사와 친근해야 제도가 되는 거예요. 구인사에 자주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근 또는 인연 있는 자, 인연 있는 자를 제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씨앗이냐? 여기 이제 과핵인데, 이 씨앗은 바로 열애의 종자를 말해요. 열애의 종자. 여러분들은 열애의 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료생은 확실히 아시네. 신입생들은 아직 모르세요? 열애의 종자가 뭐죠? 부처되는 종자죠. 여러분들은 불성이 있어요. 불성이 있으면 어떻게 알죠? 불성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죠? 욕심이 있죠. 여러분들 번뇌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번뇌가 있는 자가 불성이 있는 거예요. 번뇌 있는 곳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봇 아세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 아세요? 두바이 시민권을 가진 로봇가 있어요. 소피아라고. 사람하고 대화도 하죠. 자, 그 로봇은 불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성이 없어요. 지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왜 없는 줄 알죠? 로봇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로봇은 가르쳐 준 것만 알아요.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준 것만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을 알지 못해요.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능력이 있어. 그게 바로 지혜야. 제 말씀 이해하세요? 우리 여기 학교 이름이 뭡니까? 금강불교대학이에요. 그 금강이 지혜예요. 지혜. 금강전은 그 자체로서 발광을 하는 거야. 발광을. 스스로 아는 거야. 스스로 빛을 내. 낮에 해가 뜨죠. 그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해가 바로 지혜야. 지혜. 그 지혜를 개발하게 하는 종교가 불교죠. 불교. 자, 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은 불성이 있어요. 열애의 씨앗이 있어요. 그 열애의 씨앗을 키워서 줄기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구인사라는 거예요. 구인사. 그래서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그 인자가 갖는 의미가 씨앗의 의미가 많아요. 그걸 왜 내가 이제 아느냐 하면은 구인사 신도가 되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4박 5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4박 5일 기도를 하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러느냐? 요즘 이제 밭에 가면은 보리싹이 나올 때가 됐어요. 보리 아시죠? 우리가 먹는 곡식도 보리지만은 깨달음도 보리야. 근데 이 보리 씨앗을 물속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3일 만에 이렇게 촉이 나와요. 3일 만에. 그래서 구인사 가서 3일을 꼬박 기도를 해야만 보리에 싹이 나온다는 거야. 싹이 나오면 이제 쭉 크는 거예요. 줄기도 뻗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싹이 나오지 않으면은 천년 만년 가도 크지를 않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그 열애의 종자, 불성의 싹을 틔우는 기간이 3일인데 그 불성을 어디에서 틔운다는 거예요? 구인사에서 틔운다는 거예요. 구인사에서. 다른 데가 아니고. 구인사에 가서 꼬박 4박 5일 기도를 해야만은 불성에 싹이 나와서 성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인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씨앗의 의미가 강해. 구인사는. 여러분들 부처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럴 때 빨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되고 싶다고 말씀하셔야죠. 왜 부처가 되고 싶으세요? 부처가 되면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돼요. 부처님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갖추신 분이에요. 무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그런 걸 볼 수는 없죠. 육안으로 사실은 볼 수는 없어요. 부처님 눈이 돼야 그러한 존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에 비하면 봉사야, 봉사.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구인사인데 그 인이 친근한 자 그리고 씨앗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예요. 구인사에 열심히 가서 수행을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인사 의미 자체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인사가 있는 곳은 금계포라냐, 금계포라. 이제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학기 제 강의를 들으면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계포라는 금닭이 알을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를 만드는 곳이에요. 알 속에는 병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 병아리가 며칠 만에 세상에 나오죠? 3 곱하기 7이야. 3, 7, 21일 만에 세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알을 품고 있는 닭이 어디 자리를 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3, 7일 그때 나오는데 그때를 놓치면은 병아리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미닭이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3, 7, 21일 동안 이 알 속에서 병아리가 자기 몸을 만들어요. 3번을 바꿔요. 3번을. 이제 근기가 3번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기는 공의 근기, 가의 근기, 중도의 근기예요. 이 중도의 근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올 때를 어미닭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어떻게 알죠? 병아리가 나올 때를 병아리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21일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병아리가 소리를 낼 때가 나올 때예요. 자, 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알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병아리가 21일 동안 자기 몸을 다 만들었어. 몸을 만들어서 심장이 박동을 해요. 심장이 뛰면서 호흡을 시작을 해. 그런데 그 알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그 양은 얼마가 되지 않는 거야. 그 호흡이 끝나기 전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혼자서 껍질을 깰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신입생들 대답 잘하고 계세요? 혼자서 못 깨니까 밖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미닭이죠. 그러니까 어미닭이 없으면은 병아리는 죽고 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몸을 만들어서 호흡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껍질을 쪼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 빨리 나가야 되니까 꺼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미닭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으면은 병아리가 죽는 거야. 그러니 어미닭이 밖에 나갈 수가 있나? 그 알을 품고서 뭐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어요, 어미닭이? 소리를 듣고 있죠.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소리가 날 때, 그때 빨리 꺼내줘야 되니까. 소리를 듣는 닭이 금계포란이죠. 알을 품고 있는 닭이야. 소리를 듣는 보살은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님이시죠. 우리 심생이 더 잘하네. 소리를 듣는 보살은 관세음 보살님이시죠.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계포란의 금계는 관세음 보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껍질을 쪼으면은 이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위에서 동시에 쪼는 거예요. 아래 위에서. 그 쪼는 모양이 금강저의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 금강저가 위로 뿔세개 아래로 뿔세개인데 이 대금강 신장이 금강저를 갖고 힘을 주면은 위에서 빛이 나오고 아래에서 빛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서 앞으로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깨는 거거든. 아래 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미닭이 위에서 쪼는 거야. 병아리는 아래에서 위로 쪼겠죠. 병아리가 밑으로 쪼면 안 되겠죠. 밑은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가 누워서 위로 쪼는 거예요, 위로. 어미닭이 위에서 아래로 쪼면서 동시에 쪼면서 이 껍질이 깨지는 거야. 껍질이 깨지면은 병아리가 껍질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병아리가 그때 처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떠. 껍질이 탁 깨지면서 그전에는 깜깜한 어둠 속이었죠. 무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껍질이 깨지면서 깨진 곳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서 그 빛이 병아리의 눈을 자극을 해요. 여러분들 깜깜한 데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이 어때요? 눈이 막 자극을 받아서 눈이 부시죠. 빛이 들어가서 병아리 눈을 자극을 하니까 병아리가 그 자극을 받아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껍질 밖을 나와서 무엇을 볼까요? 어미닭을 보기는 하겠지만은 어미닭 말고 뭘 볼까요? 이 병아리는 중생인데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은 깨달음이야. 깨달음. 눈을 뜨는 건 깨달음이죠. 깨달은 거야. 무엇을 깨달은 거죠?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하셨는데? 졸업식 했음을 깨닫는데요. 근데 졸업 아니에요. 병아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알고 보면 병아리가 어미닭이 돼야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병아리가 나와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소백산 연화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 소백산 연화지 금계포란이니까. 이 소백산을 보는 거예요. 소백산. 그래서 소백산의 뜻이 뭐냐 하면은 소라는 게 공가중을 말해요. 공가중을. 안에 있는 점이 공이고 밖에 있는 점이 가고 가운데 이 작대기가 중도예요. 공가중이 힐백자가 밝아지는 거예요. 공가중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병아리의 근기는 이제 중도를 볼 수 있는 근기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려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 된다. 특히 어디 가서요? 구인사에 가서. 그런 의미가 전부 다 이 구인사라고 하는 이 의미의 사찰 이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곳이에요. 눈을 뜨는 곳. 구인사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고 그 중심에는 어디가 있어요? 구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인사에서 많은 눈을 뜬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가르침을 전하고 그래서 그게 세계로 다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세계 공용어가 어떤 언어예요? 영어죠, 영어. 그 주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외국어를 좀 많이 해요. 영어예요, 영어.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국제 학술 대회를 갔어요.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천태학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논문 발표하고 북경대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국제 학술 대회 세계 공용어가 뭐냐면 중국어야, 중국어. 중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중국말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말이 세계 공용어다. 영어권에서는 영어라 하고 이제 중국어권에서는 중국어라고 하죠. 근데 앞으로 세계 공용어는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 말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대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큰 인물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큰 인물. BTS나 뭐 손흥민 씨나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큰 인물들이에요. 앞으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땅 형국 자체가 그런 큰 인물들이 나와서 첨단 기술, 뭐 첨단 지식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세계 사람들이 그걸 와서 배워가야 돼. 배워가려면은 한국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쓸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불교를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만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행에 대한 주장심이 아주 강해요. 보면 늘 이 사문사에서도 수행을 하시고 군사에서도 늘 수행을 하세요. 수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경전도 좀 알아야 돼요. 경전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수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가다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거는 경전 안에 있는 거예요. 미리 길을 가보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불교대학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 배우는 거예요. 수행도 배우고 수행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도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입생들 입학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 졸업생 수료생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또 공부하러 오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법석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꼭 불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